제 이름은 지수. 그리고 제 남편은 민준이에요. 저희는 결혼 7년 차, 아이는 아직 없지만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대단한 부자도 그렇다고 아주 가난하지도 않은,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던 소박하고 행복한 나날이었죠. 민준 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작은 편집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소소한 만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저녁 퇴근 후 마주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주말이면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 먹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여느 부부처럼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 삶의 일부이자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며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고, 언젠가는 예쁜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가장 큰 꿈이었죠.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저희는 서로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저희 집은 늘 온기로 가득했고, 저희 둘만의 소소한 이야기들로 웃음꽃이 피어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평범한 행복 뒤에는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시어머니 윤 여사님이셨죠. 시어머니는 흔히 말하는 유지였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셨던 시아버지 덕분에 평생 돈 걱정 없이 사셨고, 그 배경 덕분인지 늘 품위 있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셨어요.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도 많았고, 시아버지가 일궈놓으신 사업체도 꽤나 안정적이어서 그야말로 경제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분이셨죠. 어머님이 사시는 집은 방송에서나 보던 으리으리한 저택이었고, 집 안에는 고가의 미술품과 고가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의 옷차림이나 액세서리 하나하나에서도 범접할 수 없는 부유함이 느껴졌습니다. 결혼 전 상견례 자리부터 어머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준이 내가 아들 하나 귀하게 키웠으니 재산은 다 민준이한테 물려줄 거다. 너희 둘이 잘 살면 그걸로 됐다. 그때는 그저 시어머니의 덕담이자 아들에 대한 사랑 표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저희 부부도 언젠가는 물려받을 재산이라고 막연히 생각은 했지만 그게 저희 삶에 어떤 파도를 불러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능력 있는 시댁 덕분에 우리 미래는 탄탄하겠구나 하는 안이한 생각도 있었죠. 어머님은 자수성가한 부자는 아니셨지만 본인이 가진 재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매번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재산을 지켜왔는지,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은근히 강조하셨죠. 그 덕분에 저희는 시댁에 갈 때마다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잘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님의 그 재산에 대한 언급은 늘 저희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저희가 그 재산을 탐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달까요? 어머님은 당신의 재산이 당신의 존재, 가치와 동일시되는 듯한 태도를 보이셨고, 그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것이 당신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자부심인 듯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재산에 큰 관심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저 저희 힘으로 우리만의 행복을 일구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은 달랐습니다. 당신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 하셨죠. 민준 씨는 외아들이라 어머님의 기대와 압박이 더욱 심했습니다. 어머님은 종종 민준 씨에게 내가 내 재산을 잘 지켜야 한다. 내가 내 유일한 상속자인데 어찌 책임감이 없느냐 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때마다 민준 씨는 어깨가 무거워 보였죠. 저는 그저 남편이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늘 어머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는 순종적인 아들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원래 저런 분이니 어쩌겠어 하는 마음으로 체념했습니다. 어머님의 재산 이야기는 저희 부부의 일상 대화에 불쑥 끼어들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새로 산 가전제품 이야기를 하거나 여행 계획을 이야기할 때도 어머님은 늘 너희가 이런 거 살 돈이 어디 있겠니? 다 나중에 내 재산 물려받으면 그때 가서 좋은 거 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럴 때마다 저희는 알 수 없는 불편함과 함께 묘한 죄책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나 비극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부부를 부르시더니 재산 증여를 선언하셨습니다. 엄청난 액수의 부동산과 현금을 물려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저희는 그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얼떨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워낙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니까요. 감사한 마음이 컸죠. 이제 우리도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겠구나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조건은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증여세를 내야 하니 우선 민준이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라. 그리고 내 명의로 된 다른 재산도 너희 공동 명의로 바꾸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경고등이 번쩍였습니다. 왜 갑자기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라고 하시지? 어머님이 현금이 없으신 건가? 이렇게 급하게 진행해야 하나?
수많은 질문이 스쳐 지나갔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어머님은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인 양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지, 어떤 법무사를 찾아가야 할지, 심지어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까지요. 그 완벽한 계획 앞에서 저희는 그저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이 모든 절차가 너희를 위한 일이며 현명하게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남편 민준 씨는 저와 달리 순진하게도 어머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하시는 일이겠지, 우리한테 좋은 일인데 뭘 그렇게 걱정해? 나중에 다 돌려주실 거야 라며 저를 안심시켰죠. 심지어 대출받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복잡한 설명을 해줄 때도 민준 씨는 어머니가 다 아시는 일이에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제가 아무리 불안한 표정으로 쳐다봐도 남편은 그저 해맑게 웃으며 괜찮아, 괜찮아라고만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설마 시어머니가 우리를 속이겠어? 하는 아니한 생각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결국 민준 씨는 어머님 말씀대로 은행에서 수억 원을 대출받아 그 엄청난 증여세를 냈고 어머님 명의의 몇 채 되는 부동산도 저희 공동 명의로 바꾸는 과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평생 모아도 벌기 힘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대출 서류에 서명하는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저도 모르게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때는 그저 새로운 시작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번듯한 재산을 가진 부부가 되는구나 하고 막연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악몽으로 변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증여 절차가 끝나자마자 어머님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증여가 끝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였죠. 저희가 대출금을 갚아나가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던 그때 어머님은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급하게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지금 현금이 좀 부족하다. 너희 명의로 된 그 현금 좀 잠깐 빌려가야겠다. 물론 곧 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고 마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희는 이미 대출금과 이자로 허덕이고 있었지만 어머님이 곧 돌려주겠다고 하시니 또다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산도 증여해 주셨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의 피 같은 돈, 아니 은행에서 빌린 돈이 어머님의 해외여행 경비로 홀랑 사라졌습니다. 어머님은 여행 내내 저희에게 현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오며 자랑했고 저희는 그 사진을 보며 이 돈이 어서 돌아와야 할 텐데 하고 마음을 졸였습니다. 저희는 매일같이 카드 명세서를 보며 한숨을 쉬고 식사 메뉴 하나를 고를 때도 수십 번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민준 씨는 점점 초췌해져 갔지만 어머님께 감히 돈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했습니다. 저는 그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해외여행에서 돌아오신 후 저희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어머님께 돈을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죠. 남편 민준 씨가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저희가 지금 대출 이자 내는 게 좀 빠듯해서요. 혹시 빌려가신 돈은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돈? 아, 그 돈 말이지. 그건 내가 너희 준 증여금에서 잠시 쓴 것이니 돌려줄 필요 없다. 애초에 다 내 돈이었던 것인데 뭘 돌려주고 말고 하니?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저희는 이미 대출금과 이자로 허덕이고 있는데 어머님은 그저 내가 너희에게 준 돈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없던 일로 만들려 하셨습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사기극 같았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받은 대출금은 어머님의 증여세와 어머님의 해외여행 경비로 쓰였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원상복구하라고?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뇌는 모든 사고를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 민준 씨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말만 믿고 수억 원의 빚을 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죠. 저는 어머님께 다시 한번 차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지금 그 대출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자도 계속 나가고 있고요. 어떻게 저희에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증여세를 내느라 대출을 받았고 그 돈으로 어머님 여행까지 다녀오셨는데. 하지만 어머님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큰 돈을 줬는데 그깟 이자가 대수라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희한테 돈을 준 게 죄냐? 그리고 공동 명의로 돌려놓은 부동산도 원래 내 것이었으니 다시 내 명의로 돌려놔라. 안 그러면 내가 불효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 어머님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고소라니요?
자신이 베풀었으니 그에 대한 대가는 어떤 식으로든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저희가 감당하라는 식의 어머님의 논리는 저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의 뻔뻔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증여금은 이미 증여세와 어머님의 해외여행 비용으로 다 사라져 버렸는데 말이죠. 심지어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는 모습에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함정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고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한없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 막장 드라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이 작은 불씨가 저희 부부의 삶을 송두리째 태워버릴 거라는 것을요. 시어머니의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저희 부부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다시는 내 돈 이야기 꺼내지 마라. 그리고 그 부동산도 내 명의로 돌려놔라. 안 그러면 내가 불효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는 평생 어머님의 그림자 아래에서 순종하며 살아왔기에 어머님의 협박 아닌 협박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 보였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손을 잡고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해. 그날 이후 저희 부부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어머님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부동산 명의 이전을 독촉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직접 나서서 어머님께 사정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증여세를 내느라 대출을 받았고 그 돈으로 어머님 해외여행까지 다녀오셨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이 빚을 감당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 말에는 콧방귀도 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게 내가 우리 아들 꼬드겨서 돈 욕심내는 거지. 원래 너 같은 애들이 재산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 며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치욕스럽고 분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분을 삭이며 전화를 끊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마치 제가 감히 당신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당신의 재산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당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여기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잠을 설쳤고 눈은 늘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낮에도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렸고 휴대폰 벨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어 몸무게는 점점 줄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모습은 남편의 눈에도 어머님의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고통과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남편 민준 씨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는 어머님께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어머니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라며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가득했지만 어머님에게는 그저 징징대는 소리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의 절규마저 외면하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겨우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힘들어하냐. 정신 차려라. 내가 준 재산이 얼만데 그걸 가지고 생색이냐. 내가 죽으면 다 내 건데 뭘 그렇게 성급하게 탐을 내냐. 며 적반하장 격으로 민준 씨를 비난했습니다. 어머님에게는 아들의 고통보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했던 겁니다. 민준 씨는 어머님과의 통화를 마칠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는 점점 말수가 없어지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겨우 잠이 들어도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믿지 않으셔. 그 말을 중얼거리는 남편의 모습은 제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민준 씨는 원래 긍정적이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어머님과의 갈등이 시작된 이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은 늘 불안에 차 있었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어머님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저희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하고 명의를 이전한 기록이 명확한 이상 증여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빌려가신 현금에 대해서는 차용증이나 녹취록 같은 증거가 없으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명의를 다시 돌려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워낙 강경하시고 법적 다툼으로 가면 소송 기간도 길어지고 정신적 고통도 클 겁니다. 변호사의 말은 저희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명확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저희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문제는 법으로 해결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너무 크게 작용하니까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머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될 겁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저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그 끈이 이제는 저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변호사를 데려와서 날 협박해? 내가 감히 엄마를 고소하겠다는 거냐? 이 불효자식. 내가 이러고도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머님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가족 간의 정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님은 주변 친척들에게 저희를 폐류나 재산에 눈이 먼 자식들이라고 비난하며 저희를 고립시켰습니다. 친척들로부터 걸려오는 비난 섞인 전화들은 저희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모두가 어머님 편에서 저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대드니? 너희가 돈을 너무 밝히는 거 아니냐? 어머니가 너희한테 뭘 안 해줬다고 그러니? 같은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명해도 그들은 어머님의 말만 믿었습니다. 어머님은 친척들에게 내가 죽으면 다 물려줄 건데 불효자들이 성급하게 재산을 탐낸다는 식으로 상황을 왜곡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저희의 입장을 들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외딴 섬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감에 저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이 모든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고스란히 남편 민준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회사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업무 효율은 급격히 떨어졌고 잦은 실수와 지각으로 동료들과 상사들의 눈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거렸고 낮에는 멍하니 앉아 벽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몸은 말라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떻게든 민준 씨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싶었지만 저 역시 이 막장 같은 현실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통증을 느끼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이 막히는 것 같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자고 권했지만 그는 괜찮아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미 그의 정신은 한계에 다다른 듯 했습니다. 결국 민준 씨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인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한 겁니다. 그 실수로 인해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수억 원대의 손실이었죠. 상사들은 민준 씨를 불러 질책했고 민준 씨는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어깨는 한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준 씨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7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한순간에 해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멍하니 앉아 해고 통지서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흐르는 말없는 눈물을 보며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된 겁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가는 대출 이자와 생활비는 고스란히 제 어깨에 얹혔습니다. 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액수였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이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오히려 니들 알아서 살라는 식으로 저희를 외면했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는데도 일말의 책임감조차 느끼지 않는 모습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모든 게 시어머니의 끝없는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따지러 가겠다고 하자 민준 씨는 제발 그러지 마, 어머니는 바뀌지 않을 거야 라며 저를 말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체념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에 행복했던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불안과 절망만이 가득한 껍데기만 남은 부부였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섰고 제 스튜디오 일도 병행하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고 남편은 점점 더 깊은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가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저희의 삶은 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고 숨쉬는 모든 순간이 빚과 불안으로 짓눌렸습니다. 민준 씨는 해고 충격과 어머님과의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이 극심해져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에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거나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생기가 사라졌고 눈은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매일 밤을 울며 지새웠습니다. 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 수입으로는 밀려드는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매달 날아오는 독촉장과 연체 문자는 저희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어머님은 민준 씨가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일절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쪽에서 연락을 하면 내가 불효해서 아들이 저 모양이 된 거다. 꼴 좋다. 욕심부리더니 그렇게 되는 거지 같은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일말의 죄책감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저 당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로 여길 뿐이라는 것을요. 피부치라는 이름 아래 저희를 끊임없이 착취하고 정신적으로 파괴해 온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 초췌하게 잠든 민준 씨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해고 통지서가 쥐어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손등 위로 푸른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민준 씨도 나도 우리 둘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대로는 정말 안 된다는 절박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과의 관계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살기 위해서는 어머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저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단 하나의 단어 파산이었습니다. 개인 파산 너무나 무겁고 두려운 단어였지만 그때는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민준 씨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준 씨, 우리 개인 파산 신청할까? 민준 씨는 제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동안 울기만 하던 그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미안해.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준 씨. 이건 민준 씨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유일한 방법이야. 우리 이번 한 번만 더 용기를 내보자. 그의 손을 잡은 제 손이 떨렸지만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용기를 쥐어짰습니다. 저희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이혼이나 재산 싸움이 아닌 개인 파산 신청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저희의 상황을 듣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분의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고 소득도 불안정한 상태이니 파산 신청 자격은 충분합니다. 다만 파산을 신청하면 신용불이익이 크고 사회적 시선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파산이라는 이름표가 평생 저희를 따라다닐 것만 같았지만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파산 신청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파산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저희의 모든 재정 상태를 공개해야 했고 법원에 가서 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님과의 관계, 대출을 받게 된 경위 등을 소상히 밝혀야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치욕스러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껴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가 막히다는 듯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국 너희가 내 아들 인생을 망치는구나. 내 아들이 파산자라니. 내가 불효해서 아들을 저 지경으로 만들었어. 어머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들의 불행이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화는 저희의 마지막 남은 관계마저 끊어내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의 비난에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몇 개월간의 고통스러운 절차 끝에 드디어 저희 부부는 개인 파산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빚이 탕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울음 대신 알 수 없는 허탈감과 함께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짓눌렸던 무게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물론 신용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장의 빚더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저희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민준 씨도 파산 선고를 받은 후에는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밤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아주 조금씩이지만 식사량도 늘었습니다. 파산 선고 후 저희는 이전에 화려했던 삶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대출금과 어머님 문제로 망가졌던 민준 씨의 정신 건강부터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용기를 내어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저는 옆에서 묵묵히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의 우울증은 서서히 호전되기 시작했고 우리는 함께 미래를 다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편집 디자인 스튜디오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민준 씨도 조금씩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사회생활에 다시 적응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서로의 손을 잡고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라고 되뇌었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여전히 넉넉하지는 않지만 작은 원룸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준 씨는 조금씩 건강을 되찾고 있으며 저는 제 스튜디오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산으로 인한 흔적은 여전히 저희 삶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매일 밤 빚의 무게에 짓눌려 잠 못 이루는 일은 없습니다. 어머님의 그림자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저희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건강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요. 비록 이 막장 드라마는 저희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 속에서 저희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그 굴레에서 벗어나세요. 당신의 행복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험난한 길이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끝나지 않는 유산 집착이 저희 삶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진짜 행복을 찾아 나아갈 것입니다.